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부동산 조세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부가 이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정부의 재정 수입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시장에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오느냐, 이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는 이 부증성에서 한정되어 있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조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공공부문과 이 민간부문 사이에 우리가 자원을 우리가 배분하는 그러한 기능을 우선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토지용을 규제하거나 토지용을 촉진함으로써 이 자원 배분을 우리가 해주는 기능, 자원 배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또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또 지가 상승분에 대해서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투기를 억제한다든지 또는 지가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 호화주택에 대해서는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함으로써 건축을 억제하고, 또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소형주택에 있어서의 건축을 확대하는 등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가끔 시험 지문에 또 출제되니까 좀 주의해 두시면서 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시험 문제 또 매년 또 한 문제씩 출제가 되는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또 해두셔야 됩니다. 자, 이 조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 조세의 정가와 귀착에 있어서의 개념부터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세 부담에 있어서의 귀착 또는 조세의 귀착이라고 하죠. 자, 정부가 조세를 부과했죠. 조세 부담의 귀착은 정부가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하겠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우리가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조세 부담의 귀착이죠. 이 조세 부담의 귀착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자, 이 조세 부담의 정가라는 것은 이 정부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이 공급자는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기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떠넘길 때 우리는 조세의 정가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선 개념을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 127페이지 우리 임대 주택 시장의 예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 주택 시장에서 예를 보게 되면은, 자, 임대 주택 시장에서 자, 이 수요와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자, 이 수요와 공급이 우리가 교차하는 점에서 우리가 Q0, 그리고 우리가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의 임대료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정부가 이 공급자에게 세금을 재산세를 20만 원 부과를 하면 이렇게 오르겠죠. 자, 이만큼 공급하면 또 20만 원만큼 오르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쭉 연결을 한번 해보면은 이렇게 오겠죠. 자, 이 세금액, 텍스,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우리가 이동을 합니다. 이 공급자는 임대인이고 수요자는 임차인인데, 자, 이 임대인,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우리가 재산세를 우리가 20만 원을 부과를 했겠죠. 20만 원을 부과를 했더니 우리가 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임대료는 이렇게 상승을 하겠죠. 자, 5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오릅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이렇게 Q0에서 Q1으로 감소하죠. 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임대료는 상승하고 이 임대주택에 대한 우리가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재산세 부과 전, 자, 이 재산세 부과 전에는 50만 원의 임대료를 우리가 임대인에게 지불하다가 재산세 부과 이후에는 60만 원의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이 임대료 상승분은 우리가 세금 20만 원 중에 10만 원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전가했죠. 그럼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 10만 원이 전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60만 원 받고 20만 원을 세금을 납부해서 우리가 누가 실질적으로 임대인이 받는 임대료는 4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요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우리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고, 밑에 있는 파란 부분은 우리가 공급자가 우리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이때 요 전체가 바로 뭐가 돼? 정부의 조세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임대료를 우리가 조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우리가 50만 원과 요 거래량을 곱한 요 전체 면적이 총 수입인데, 이 조세를 부과했더니 우리가 요 임대료 40만 원과 거래량 요 곱한 이 면적이 총 수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면적이 작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하면은 임대인의 우리가 총 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의 임대소득세 수입도 줄어든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우선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은 이렇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수요자, 공급자 둘 다 세금을 부담하는데 누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고 누가 적게 부담하느냐, 이것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의 이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인데, 자, 이 내용에 예외가 있죠. 자, 이 예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자, 이 예외를 보게 되면은, 자, 이런 경우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우리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수직선일 때는 완전 비탄력적이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럼 수요와 공급이 교차하는 점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경우, 공급이 이렇게 고정되는 경우에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하면은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죠. 왜? 공급 자체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변화가 없죠? 이 우리가 가격이 변화가 없죠. 이 가격 자체가 불변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가 전가되는데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 자체가 변화가 없으면은 수요자에게 우리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 그럼 조세가 전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다 부담을 해야 된다? 이 공급자가 다 부담을 해야 돼. 이 공급자가 우리는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경우도 예외고, 이런 경우도 예외가 되겠죠. 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이다. 자, 수요 곡선이 수평선인 완전 탄력적일 경우에 공급 곡선이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공급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합니다. 이때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 가격은 변화가 없겠죠. 가격은 또 이렇게 가격은 불변이니까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급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한다. 자, 이렇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만 조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예외고,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는 두 사람, 수요자, 공급자 둘 다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죠. 자, 예외 또 두 가지가 더 있겠죠. 자, 예외를 또 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가 또 예외가 되겠죠. 자, 이번은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우리가 수직선이다. 자,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공급자에게 조세를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 자, 이 공급자에게 조세를 부과하면 또 세금액만큼 공급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이 새로운 이 균형점에서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에서 이렇게 가격이 인상하는데 이때 이 세금액, 이 수직거리가 바로 세금액인데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전가되죠. 그래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누가? 수요자가 전부 부담을 한다. 이 수요자가 전부 우리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죠. 예외적인 경우죠. 자, 또 이런 경우 있죠. 이번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또 수직선의 형태다. 자, 이런 경우에 또 조세를 공급자에게 부과를 하면은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죠. 따라서 이 세금이 이 조세 전부가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이것도 누가?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을 하는 경우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예외적인 경우인데 특히 시험에는 이 경우가 가끔 지문에 자주 출제되니까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될 부분이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이 표로서 말로서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의 표로서 우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거든요. 여러분 표에서 설명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미인지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우리가 거기 보면 주택에 대한 영향 니은을 보면 여기 나오죠. 여러분 주택에 대한 영향 니은을 보게 되면 이 얘기입니다.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입니다. 자, 이 신규 주택은 우리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 자, 이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으로서 신규 주택의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죠. 즉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는 법적 제한이 많기 때문에 비탄력적. 수요는 이렇게 완만한 탄력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요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탄력적일 때 이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자, 그러면 오래된 주택의 공급 곡선은 우리가 또 탄력적이죠. 자, 이렇게 오래된 주택, 낡고 노화된 오래된 이 중고 주택에서의 공급 곡선은 탄력적. 이미 주택이 완공돼서 여러분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팔려고 내놓는 것 법적 제한이 없죠. 그래서 오래된 주택의 공급 곡선은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죠. 자, 이 오래된 주택은 우리가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입니다. 이때 수요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비탄력적이다. 자, 이렇게 볼 때 균형점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결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 이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자, 이렇게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은, 자, 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이렇게 얘기죠. 거래량은 감소하는데 문제는 요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을 하죠. 또 여기도 이렇게 가격은 많이 오르죠. 자,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를 하는데 문제는 이때 가격 인상분을 보세요. 빨간 부분. 이 빨간 부분 이 공급자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 빨간 부분을 수요자에게 전가시키죠. 따라서 이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돼요. 빨간 이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고, 자, 이때 이 노란 부분이 나오죠. 이 노란 부분. 자, 이 노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이죠. 자, 이 노란 부분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란 부분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그림 두 가지를 이제 보면은요,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신규 주택은 고소득층 소비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자,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오래된 주택의 소비자는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고 공급자는 적게 부담하고 있죠. 이렇게 신규 주택과 오래된 주택의 동일한 금액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고소득층은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인 우리가 효과가 나타난다. 역진세적인 효과.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 리을의 역진세적인 우리가 성격을 나타낸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탄력적이면 128페이지 표 바로 밑에 가격의 탄력성이 작은 쪽은 기울기가 급한 거죠. 기울기가 급한 것은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 상대적으로 가격의 탄력성이 작은 쪽이 상대적으로 조세를 많이 부담한다. 이런 의미인데 그 의미를 한번 볼까요? 자,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을 적게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을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불리하죠. 자,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수요자는 많이 부담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요거 두 개를 합하면은 이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묶으면은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암기할 때 탄유로 암기하면 좋죠. 탄유.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 즉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탄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탄력적은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죠. 그럼 탄력적일수록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유리한 거래. 기울기가 완만한 쪽이 유리하고 기울기가 급한 쪽은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하다는 것은 세금을 적게 부담, 불리하다는 것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그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의미 여러분 상당히 또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8페이지에 양도소득세의 동결 효과인데, 자, 주택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우리는 양도소득세를 우리가 중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중과를 하게 되면은 주택 소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을 처분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주택에 대한 처분을 기피합니다. 주택에 대한 처분을 기피하면서 이 주택 공급이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주택이 점점 줄어들죠. 주택 공급이 점점 줄어드는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러한 주택 공급에 있어서의 동결 효과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했는데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합니다. 자, 우선 시험에 또 자주 우리 출제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나와 있죠. 그래서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129페이지 위에 보면은 토지 이용을 특정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도에 따라 지역별로 달리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 작년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죠. 또 상당히 중요한 또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나오죠. 자, 헨리 우리가 조지. 자, 이 헨리 조지의 토지 단일세가 나오는데, 자, 이 헨리 조지의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헨리 조지는 이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익, 이 토지에서 나오는 이 지대 이 수입을 100%
징세한다면, 이 징세라는 것은 세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면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이 정부에 있어서의 재정을 우리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정부의 재정을 충분히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의 수입을 100% 세금으로 징수한다면은 재정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토지 이외의 모든 세금은 철폐하자.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단일세를 주장한 학자, 바로 헨리 조지라는 학자입니다. 시험에 또 자주 출제가 되죠. 또 헨리 조지는 이런 의미가 나오죠. 자,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헨리 조지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자, 이 토지가 현재 이용되고 있는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이용할 수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수요 곡선은 이렇게 주어졌겠죠. 자, 이렇게 주어졌는데 토지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고정이 됐어요. 그럼 토지에 대한 공급량이 고정됐을 때 이 토지에 대한 보유세를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 토지에 대한 이 보유세를 부과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제 수요량과 공급량, 이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공급이 고정됐을 때는 공급량이 변화가 없다. 이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을 가질 때는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어요. 이 토지 공급량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럼 토지 공급량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변화가 없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자원 배분이 왜곡이 없다. 이 시장에서의 우리는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죠. 이때 요 세금을 우리는 무슨 세금이라고 하냐? 효율적인 우리가 세금이라고 하죠. 효율적인 세금 또는 효율적인 조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겠고, 우선은 수요와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얘기죠. 자, 또 토지 보유세를 또 부과를 하더라도 공급 곡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할 수 없죠. 이 가격이 변화가 없어요. 또 뭐가 된다? 가격이 변화가 없다.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더라도 이 가격 자체가 불변이야. 여러분, 가격이 불변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전가를 할 수 있는데, 가격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전가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조세를 우리는 전가시킬 수 없다. 상당히 또 중요한 또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 시험에 또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잘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요. 자, 가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 들어오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절세란 용어가 많이 나오죠. 이 세금을 절약하려는 수단 아닙니까? 절세. 탈세는 뭐죠? 탈세는 요거는 불법적인 행위예요. 이 탈세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이 조세 회피가 있는데, 여러분 이 조세 회피, 요즘 뭐 조세 피난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조세 회피는요 여러분 합법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다. 불법이 아니고 우리는 합법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이 있어요. 합법입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것에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죠.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이 조세 정책에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132페이지에 부동산 투자가 나오죠. 자, 여러분 교재 132페이지에 부동산 이 투자가 나오는데, 이 투자의 개념을 보면은 이 투자는 미래의 현금 수입과 현재의 현금 지출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부동산
투자다. 즉, 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이 투자로부터 미래의 불확실한 수익을 획득을 하기 위해서 현재 확실한 현금 지출, 이 소비 지출을 희생하는 행위를 투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 투자의 이 대가에는 수익이 따르기 마련인데, 이 수익에는 시간에 대한 대가, 오염에 대한 대가 둘 다 포함되는데, 이것은 뒤에 가서 또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의 장점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투자는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해서 일정 기간 보유를 하면서 운영을 하겠죠. 운영하면서 이용 관리할 의사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인데, 그래서 보유하면서 운영할 때는 1년 이상 보유해야 돼. 그래서 임대료 보유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수입은 연간 계산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 이상 보유하면 투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의 장점은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 자, 보유기간 동안의 임대료 수입을 우리는 소득이득이라고 해요. 자, 이 임대료 수입인 이 소득이득을 누릴 수 있고, 또 처분 시에 이 처분한 가격과 이 취득한 가격에 있어서의 차이, 이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양도 차익이라고 하죠. 이 양도 차익, 즉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득인데, 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이 이득인 양도 차익을 자본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낮은 금리로 금융기관에 우리가 대출 융자를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우리가 높이는 행위인 정해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져요. 상당히 중요하죠, 그 장점이. 자, 그리고 이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그리고 부동산 사용에 따라 소모되는 감가상각액이 세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또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은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죠. 여러분,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무슨 효과가 있다? 인플레이션 해칭에 있죠. 인플레이션 해칭, 실질적인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는 인플레이션 해칭의 수단으로서 유용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이 이미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용어도 한번 배우셨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회피시켜주는 수단으로서 부동산에 투자하여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 실질적 구매력을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자, 이 장점이 있는 반면 또 단점이 있죠.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이나 은행 예금에 비해서 부동산은 황금성이 낮아요. 황금성이 낮기 때문에 투자에서 불리하다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황금성이 낮다는 단점. 또 이 금융기관에 대출 융자를 받다 보니까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죠. 이 금융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금을 융통함으로써 생기는 금융 위험이 나타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또 부동산 거래 시에 중개 수수료 같은 거래 비용이 많이 든다. 또 발품을 팔아야겠죠. 이 거래 시에 시간과 노력이 또 많이 든다. 단점. 또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행정적 규제, 법률적 통제 많이 받는다. 이런 것도 단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인데, 문제는 이 부동산을 우리가 취득을 하기 위해서 총투자한 자본이 있거든요. 자, 부동산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 총투자한 자본 또는 총투자한 금액인데, 이 총투자한 자본은 크게 우리는 둘로 나눠지죠. 이 자기 자본과 뭘로 구성되어 있죠? 타인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을 더해주면 총투자한 자본. 여러분, 이 총투자한 자본이요, 총투자한 금액 또는 부동산 가격이죠. 여러분, 총투자한 자본이 10억이다. 그럼 총투자한 금액도 10억이고, 이 총투자한 금액이 바로 부동산 가격인데, 이 부동산 가격도 10억입니다. 그래서 총투자한 자본은 총투자의
부동산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자기 자본을 우리는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본을 지분 또는 지분 투자액. 자, 타인 자본은 또 둘로 나누죠. 타인 자본은 또 둘로 나누는데 이자가 없는, 자, 무이자 타인 자본과 이자가 있는 유이자 타인 자본 둘로 이렇게 또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이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 자, 여러분 전세 계약을 맺어서 전세 계약 만료할 때 우리는 전세 사는 사람에게 뭐를 주죠? 전세금을 이자도 붙여서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전세금만 돌려주면 돼요. 예? 이자가 없는 타인 자본은 대표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우리는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이자가 있는 타인 자본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얘기하는데,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우리는 저당 투자액이라고 돼요.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저당 투자액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자본, 타인 자본으로 총 투자한 자본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 여기서 이제 수식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총 투자한 자본과 관련해서 이런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입니다. 이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일정한 자금은 금융기관의 융자를 이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여러분 전세금을 안고 주택 사는 경우도 많지만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러면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대출금을 받죠. 자, 이 부동산에 투자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받을 때 어떤 게 좋아요? 여러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 뭐 초저금리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자기 자본 수익률을 높이는 행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마이너스 실질 금리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은행에 예금을 하기는 상당히 수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 수익성이 높은 자산에 또 안정성이 있는 그런 수익성이 높은 자산이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 투자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내용인데, 이 남의 돈을 잘 활용해야 된다. 여러분 내 돈, 자기 자본, 내 돈도 잘 활용해야 되지만은 남의 돈, 타인 자본이죠. 남의 돈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항상 정기적금 좋아하는 사람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정기적금도 좋아하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자금은 융자를 이용해서 부동산에 투자해 두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요즘에 여러분 1%대 우리가 금리가 3월 달에 또 은행 재원을 가지고 수익공용 모기지도 출시되잖아요. 이런 낮은 금리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전세 사는 사람들은 이용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서울특별시에 전세 여러분 한 4억 받아서 연간 이자 한 2,800만 원 내는 것보다 뭘 한다? 1%대 받아서 한 600만 원 내서 2천만 원 전략하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서 은행과 어떻게 돼? 주택 소유자가 그 지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갖는 방식이잖아요. 수익공용 모기지로 7년 뒤에 평가하는데, 여러분 전세 2년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렇게 융자를 받아서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죠. 은행 재원을 기초로 하니까 어디 특히 우리가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 융자를 해주고자 하겠죠. 그래서 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은 지역이 어디가 될 거냐 앞으로, 꼭 당연히 높은 지역이 어디 되겠어요. 우리가 뭐 강서 마곡지구라든지 강남, 예? 송파, 이런 쪽이 대표적이죠. 위례 이런 쪽에서 융자가 이루어지는데, 뭐 거의 이제 봤을 때는 우리가 강남 쪽이나 이제 위례 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상당히 이런 제도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투자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련해서 투자 자본에 대한 설명을 마쳤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투자 자본과 관련해서 이 지렛대 효과라는 형어, 이 레버리지 효과인데, 이 레버리지 효과 시험에 작년 시험에 계산 문제 출제되는데 또 매년 또 우리가 지문으로서 출제되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과 같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